그런데 혹시나 지금 내가 내리는 결정이 한 달 뒤에 어떤 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평생의 후유증, 휠체어 또는 침대에 누워서 생활을 해야 되는 인생이 결정된다면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또 그것 때문에 온 집안이 정말 쑥대밭이 될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럼 아주 그런 가는 동맥들, 네. 가는 혈관에 뇌경색이 오면 내가 뇌경색이 왔다는 걸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한국인들의 뇌경색 중에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소혈관 질환에 의한 뇌경색인데요. 이런 경우에 미니뇌졸중이라는 증상을 겪을 때가 미니 많습니다. 뇌졸중. 네. 그러니까 보니까 미니 뇌졸중 또 미니 중풍이라고도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요. 이 미니뇌졸중이라는 용어는 증상이 아주 경미하게 찾아왔다가 금세 좋아졌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정식적인 명칭은 일과성 대뇌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일과성 허혈 발작이 있을 때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완벽하게 개선되면 그것을 미니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안전한 건가요? 아닙니다. 자, 미니뇌졸중을 겪으셨던 환자분들 중에 약 10%는 한 달 이내에 실제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한 달 이내요? 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죠. 10명 중 1명은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잠깐 힘이 빠졌다가 돌아왔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뇌경색으로 입원하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약 40% 정도의 환자가 미니뇌졸중 경험을 한 거거든요.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힘이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따라서 미니뇌졸중과 같이 잠깐이지만 증상이 왔다가 좋아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 지체 없이 얼른 빨리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하루 이틀 이내에는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혈관이 이렇게 막혔다가 계속 심장에서 혈액을 뿜어대니까 압 때문에 스스로 이게 또 개통이 됐다가 막혔다가 맞습니다. 이런 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뇌에서? 네. 이 동맥경화가 생기더라도 완벽하게 막히기 전에는, 그러니까 70% 이상 혈관이 쫙 좁아지면서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혈액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는데요. 그때 혈액이 조금 느리게 흐르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은 혈관이 확장되면서 좀 빠르게 흐르기도 하니까 증상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요즘에 보니까 경동맥, 목에 있는 동맥이 막혔다, 뭐 네. 한쪽이 뭐 조금 막혔다 이런 걸로 또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원장님 혹시 경동맥 초음파 검사 해보신 적 네, 있으세요? 해본 적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아직은 괜찮으셨죠? 괜찮대요. 네. 사실 뭐 자기 관리가 워낙 철저하셔서 굉장한 이제 경동맥 미인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경동맥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경동맥의 두께가 0.8mm를 초과하게 되면 안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요. 1mm보다 더 두꺼워지면 뇌졸중 발생 위험성이 남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대개 5배 정도 높아진다고 보고 5배.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 검사 대개 10만 원 안팎 정도 비용으로 할 수 있잖아요. 두께가 1mm보다 더 두껍다고 나와 있으면 뇌혈관 검사라든지 심혈관 질환과 같은 이런 정밀한 MRA, CTA 같은 검사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혈관 질환을 다루는 대부분의 의원급에서는 다 이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좀 연세가 들어가거나 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는 흡연 같은 혈관성 질환의 위험 요소들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한 2, 3년에 한 번쯤은 해보셔야 해봐야 되지 될 않나 것 같아요. 싶습니다. 혹시 출혈도 그렇게 미니 뇌졸중으로 아주 뭐 소량, 작은 부위에 출혈이 조금 생긴다든지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혈관이 약해져 있는 부분에서 아주 소량의 출혈이 찔끔찔끔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출혈이 생겼다가 금세 또 지혈이 되면서 막히고 다시 또 약간 출혈이 생기는 과정을 몇 날 며칠에 걸쳐서 와. 반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뇌동맥 뇌동맥류가 터질 때에는 지주막하 출혈이 생기게 되는데요. 지주막하 치료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어렵죠. 뭔가요? 거미막하 출혈 또는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는데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 중에 하나입니다. 뇌막의 일종인데요. 아주 굉장히 얇은 셀로판지처럼 생겨져 있는 막인데 이 지주막 아래쪽에는 빈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따라서 지주막 아래쪽을 통과하는 이 혈관이 터지게 된다면 그 공간이 넓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피가 그 피가 터질 공간으로 수 그냥 있는 피가 거예요. 싹 가겠네요. 맞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출혈 때문에 순간 이제 급사할 수도 있는 거고요. 후유증도 훨씬 많이 남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주막 아래쪽을 통과하는 혈관 쪽에 동맥의 뇌동맥 꽐이나 뇌동맥류가 약간씩 부풀어 오르다가 찔끔하고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생기다가 금세 출혈이 멈추고 다시 찔끔하고 나오고 이런 과정을 일주일, 보름, 한 달간 반복하다가
빵 하고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평소 겪어보지 않은 극심한 두통을 잠깐이나마 겪게 된다면은 혹시 지주막하 출혈의 전조 증상이 아닌지 알아보셔야 하고 서둘러서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와, 그럼 이제 뇌 경색이 됐던 뇌 출혈이 됐던 그렇게 아주 작게 소량 미니 사이즈로 그리고 아주 가는 혈관이 살짝 막혔다 뚫렸다 이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뇌졸중이 이제 왔다 가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는 건데 네, 왔다 갔다고 해서 이게 안심할 사항이 아니라 맞습니다. 정말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바로 병원에 가서 네. 검사를 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맞습니다. 혹시나 지금 내가 내리는 결정이 한 달 뒤에 어떤 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평생의 후유증, 평생 휠체어 또는 침대에 누워서 생활을 해야 되는 인생이 결정된다면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또 그것 때문에 온 집안이 정말 쑥대밭이 될 수 있거든요. 쑥대밭이 되는. 네. 지금껏 한 가정을 이끌었던 한 가장이 또는 가정을 지켜왔던 집안의 어머니가 만약에 그런 일을 겪으신다면은 아마 정말 감당하기가. 상상도 하기 싫은 그 집안의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이 뇌졸중, 무서운 뇌졸중을 피해갈 수 있을지 좀 네. 관리 방법, 평상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이 정나래 TV 구독자분들은 지금 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그동안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몇 가지 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자, 일단 가족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족력, 네. 뇌졸중 가족력. 네. 혹시 우리 부모님께서 나의 직계 가족분들 중에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있다면은 나도 그만큼 위험성이 높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건강 관리를 해야겠죠. 자, 그럼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혈압을 자주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히 새벽녘에 일어났을 때 혈압을 자주 재보세요. 아침에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면서 모닝 서지 현상에 의해서 혈압이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갑자기 확 오르는 거를 맞습니다. 모닝 서지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때 혈압을 재봤을 때 140에 85 이상 혈압이 올라간다면 고혈압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네, 저희 아버지 좀 잘 좀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자주 혈압을 좀 재보실 필요가 있고, 자주 혈압을 재보는 가운데 평균 혈압 수치가 계속 140이 넘어간다면 일찍부터 혈압약을 드시는 게 낫겠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높은 쪽 혈압 140 기억하시면 140.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혈당을 자주 재봐야죠. 혈당이요? 네. 지금 원장님께서도 하고 계시는 연속 혈당 측정 네, 장치 네, 있잖아요. 네, 이런 방식도 좋고 또 가끔 혈당을 좀 찍어보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공복 혈당, 또 식후 2시간 혈당 그렇게 한두 번만 재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혈당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지 재보시면 되죠. 혈당이 왜 중요한가요? 혈당 관리가 왜 중요한가요? 혈당이 높은 순간에는 이제 혈액의 점도도 높아지지만 염증 반응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관에 상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관에 상처가 생기면 그 안으로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껴 들어가게 되죠. 그중 대표적인 게 이제 중성지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혈관을 뚱뚱하게 만들고 나중에 결국 혈관이 막히게 되는 주범이 되는 거죠. 결국은 혈액 속의 당분이 뇌혈관에 염증을 일으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절이 필요하군요. 네. 그래서 당화혈색소에 대한 측정이라든지 또 순간순간의 혈당 측정을 평소 많이 해보시고요. 특히 남성의 나이 40대 이후 40대 그리고 이후. 여성의 나이 50대 이후에는 반드시 혈당에 대한 검사를 자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지혈증이죠. 고지혈증. 네, 우리 동북아시아 민족의 특성상 농경사회로부터 진화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으면 LDL 콜레스테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요. LDL 콜레스테롤만큼 에너지의 전달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만 먹어도 LDL이 높아지는 거죠. 굳이 고기를 먹지 않더라도요. 따라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 역시 혈관에 염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안으로 중성지방이 끼어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내가 LDL 수치가 높은 건 아닌지, 또 부수적으로 중성지방이 또 높은 수치는 안 나오는지 보셔야 하는데요. LDL 기준으로는 130을 기억하시면 되고 130. 네, 중성지방 기준으로는 150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두 공복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130, 150. 아까 혈당 같은 경우는 얼마를 좀 기준으로 잡을까요? 혈당은 공복 혈당으로 130이 넘어가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30. 네, 근데 정말 건강한 상태라면 100을 넘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그 금연이죠. 금연, 네. 담배. 자, 혈압, 그 다음에 당뇨, 고지혈증 모두 다 한 2.5배 정도 뇌졸중 비율을 높입니다. 자, 그런데 흡연은 4배까지도 놀리거든요. 와. 그러니까 담배만 끊어도
혈압, 혈당, 고지혈증 조절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청소년들 흡연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음. 아예 지금 40, 50대 흡연율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걸로 나와요. 음. 근데 젊은 연령층에서 흡연율이 높은 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담배 자체, 흡연 자체가 혈관을 수축시키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또 그 염증도 생기고. 염증도 생기게 하고 네. 진짜 백해무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술은 어떨까요? 술이요. 이게 제가 이제 술을 사랑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네, 이 문제 말씀드리기 정말 곤란한데 제가 이제 서울대병원에 근무하고 있을 때 대한뇌졸중 임상연구센터에서 발표했던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규모의 역학 자료를 이용해서 발표했던 논문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자면 술은 안 먹는 게 이득입니다. 네.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을 비교, 당연히 안 먹는 것이 혈관 질환에 무조건 더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제 혈관 질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치매라든지 뇌 건강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봤을 때에는 안 먹는 것이 무조건 좋지만 뇌졸중을 이미 한번 앓으셨던 환자분들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특히 남성분들이고 원래 술을 드셨던 분들이라면 하루에 한두 잔까지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막 먹어도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지만 그 정도까지는 허용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게 방송 이렇게 보시고 술 먹어도 된다고 그랬잖아 하면서 또 술 드실까 봐 걱정인데 하지만 베네핏, 그러니까 이득적 측면에서 본다면 득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끊을 수 있다면 무조건 끊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식생활과 운동이겠죠. 운동의 강도,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 치매도 생각해야 되고 뇌경색도 뇌졸중도 생각하는 차원이라면은 저는 하루에 5,000보 정도 산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날씨 좋을 때 햇살의 따사로움을 좀 느끼시면서 걷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상 걷는 것은 이제 관절의 무리함을 고려하셔서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 정도의 걸음을 걸으실 때 적어도 한 15분 정도는 조금 빠른 걸음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심혈관 계통의 심폐지구력이라든지 이런 혈관의 안정성을 기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빠른 걸음을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식생활 말씀하셨는데 네. 뭐 신경과 전문의로서 그래도 내가 이거는 꼭 좀 챙겨 먹는다 하시는 음식이 있을까요? 블루베리요. 너무 궁금한 네. 블루베리. 네. 네. 치매 예방에 특화되어 있는 또 뇌 건강에 특화되어 있는 WHO에서 발표한 마인드라는 식단이 있는데요. 네. 지중해식 식단에 여러 가지를 조금 더 가미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식단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베리류의 과일을 먹는 겁니다. 요즘 블루베리 얼마나 맛있어요. 네, 맞아요. 그 요즘 냉동 블루베리도 있어서 사실 맞습니다. 사시사철 드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은 두유라든지 또 단백질 그 제품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섞어서 많이 드시잖아요. 거기에 블루베리, 냉동 블루베리 조금 넣고 견과류 조금 넣고 뭐 바나나 조금 넣고 이렇게 갈아 먹으면 진짜 기가 막혀요. 네, 이게 맞습니다. 최고예요. 네. 두 또 번째로는 있으신가요? 네. 토마토. 토마토. 네. 토마토의 라이코펜도 혈관 건강에 굉장히 좋으니까 블루베리, 토마토, 강추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항염증 식품이에요. 맞아요. 말씀 주신 게. 네. 원장님 너무 그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아마 이제 보시고 궁금한 것도 있으실 텐데 궁금한 것들 댓글 남겨주시면은 원장님께서 진료하시나 매우 바쁘시지만 가끔 한번 또 시간 내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실 수도 네. 있죠.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댓글 달려주시면은 네. 제가 질문에 답변 성심껏 해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도 건강하고 또 행복하시길 바라고 저희도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